오늘 이제 그 주제가 정신, 신체, 기계로 정했습니다만은 또 아까 우리 그 엄정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교수님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약간 그 기리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김재원 선생님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은 1934년생이십니다. 그래서 1934년생이신데 대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대구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다니시다가요. 아마 1952년이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다트머스 칼리지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김재원 선생님 직접적 제자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문학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데칸쇼 그래가지고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이렇게 해가지고 실존 철학이 아주 그냥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광현 교수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실존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트머스에 다니실 때 다트머스에 가가지고는 불문학, 수학, 철학 세 가지 연합 전공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철학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불문학과를 실존 철학, 실존주의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철학자들을 감당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걸로만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와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many leading university 약간 미국의 이제 아주 주요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트댐에도 계시고 코넬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유브 미시간 아나부에도 계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브라운 계시면서 그 노트댐에 비지팅으로 계실 때 저도 그래서 노트댐에 오셨을 때 한번 미국 갔던 거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주로 공부하셨던 게 이제 마인드 바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멘탈 코제이션 문제를 그러면서 1991년부터는 그 미국 철학회 센츄럴 디비전, 그러니까 시카고 중심으로 센츄럴 디비전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회장을 하신 것이죠. 그게 또 우리나라 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미국 학술에 회원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엄정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주 하드 프로블럼, 아모스 표현을 빌립니다. 하드 프로블럼, 이지 프로블럼이라는 하드 프로블럼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여하셔가지고 전문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미에서 심리철학을 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영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는 매우 이렇게 쉽지 않은 그냥 역시 철학이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분이 워낙 문학이었고 또 작가가 되고 싶었던 열망도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아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분이 표현을 수리하다. 근데 분석 철학하는 분이 수리한 글을 쓴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수리하다고 할 정도로 글도 잘 쓰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계 안에서는 연구 철학 하시는 분들 특히 이중원 선생님도
많은 영향과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작고를 하시면서 한국철학계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한 관심들, 이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도 이제 넓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미 많은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의 철학과 연관이 어떻게 지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좌담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의 철학을 조금만 더 이제 대중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게끔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대중들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을 이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심화보고 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정신, 신체, 기계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잡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신다는 게 제가 이제 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그 기술 편향성 최적화라고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로 이제 그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선생님도 다 한 번씩 모시게 되는데 강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진한테 오늘 세 분 모시고 좌담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세 분이 도대체 어떻게 연구인지 그래서 왜 다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연구에 우리나라 최고 중심에 계신 분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일단 독자들 조금 더 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현재 우리나라 인공지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 세 분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방식들이 독특하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지금 연구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뭐 자담이 아니라 대담을 해도 시원찮은 상황이니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먼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의 이제 연구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주제들을 찾아나가면서 김정인 교수님 이론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처음 짰던 시나리오에서는 강 교수님한테 먼저 네. 그래서 아마 강 교수님 지금 김재원 교수님 얘기 막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학생 시절에 철학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인상이 저기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현대에서 같으면은 늘 칸트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듯이 뭐 3시가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늘 이렇게 사유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랑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뵙고 보니까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 편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인공지능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야들, 계시는 분야들. 인공지능 문제가 요즘 매우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한 7, 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요즘 뉴럴 네트워크를 인공지능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때 뉴럴 네트워크 기술은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 4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의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요즘만큼 그렇게
매우 많은 관심은 아니었다가 왜 요즘은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배경에는 사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플 개인용 PC가 나온 게 77년도였고 그때 메인 메모리가 어쩌면 이제 기억장치,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기억장치 용량이 64K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 컴퓨터를 사람하고 대비한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애플 PC 이후에 IBM PC ATXT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84년도거든요. 애플하고는 7년 차이가 나는데 77년, 84년이니까요. 84년도에 IBM PC AT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기억장치 용량으로 봤을 때 애플이 64K였는데 IBM PC는 640으로 10배. 그 당시에 10배 정도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개인용 PC로서 개발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그게 너무 작게 설계되었다라는 반등이 됐었지만 하여튼 기억장치 용량은 그렇고 하드디스크가 물론 애플 시대는 없었지만 IBM PC 때는 20MB가 하드디스크의 기본 용량이었었거든요. CPU 같은 경우에 이제 처리 속도니까 CPU는 그 헬스 단위로 주파수가 6MHz 정도였었고요. 근데 그런 IBM PC 정도면은 이제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웬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완성된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요즘도 PC나 노트북 사용하잖아요. PC 노트북 요즘 성능은 매우 좋아졌지만 요즘 거와 그 IBM PC 84년도에 등장했던 것을 비교를 하면 램이 640K에서 지금은 한 4기가에서 한 8기가 정도 사용하니까 비교하기 편하게 한 6기가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640K에 6기가에 비교하면 10,000배거든요. 기억장치 용량이 10,000배가 됐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조 기억장치지만 그 당시 20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2테라로 비교를 한다면 비교하기 편하게 10만 배 용량이 됐고요. CPU는 이제 처리 속도니까 계산 속도. CPU 6MHz를 요즘 편의상 6GHz를 비교를 한다면 1000배 정도 빨라진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 속도가 계산 능력, 사람이 뭐 덧셈 뺄셈 없이 나눗셈 하는 이런 또는 뭔가 계산을 이런 능력으로 한다면 1000배가 빨라졌고 메모리 기억하는 이런 셀로 한다면 이게 10,000배에서 100,000배 가까이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전 PC로 계산을 했었는데 만약 요즘 딥러닝, 딥러닝 서버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 PC도 요즘 CPU가 코어, 그러니까 처리하는 개수가 옛날에는 1개였다가 요즘은 4코어나 또는 8코어로 됐는데 이건 이제 실제 CPU에서 계산하는 속도지만 GPU에서는 이제 특수 목적의 계산하는 GPU 속도는 동시에 그러니까 CPU가 4개 또는 8개가 동시에 실행하는 거에 비해서 GPU는 요즘 성능 좋은 비싼 것은 1000개 코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딥러닝 서버에서는 GPU가 필수적인 거예요. CPU를 사용하면은 4개 또는 8개만 동시에 할 수 있는데 GPU 사용하면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 단순 계산을 1000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도로 이제 빠른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컴퓨터를 인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의 뉴런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게 뭐 단세포 동물이 뉴런 개수가 한 300여 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한 2억 5천 2억 5천만 개 정도 뉴런이 있고 개는 5억 3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보다 개가 2배쯤 뉴런 개수가 많으니까 더 지능이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1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1000억 개 뉴런이면 그 PC를 메인 메모리 한 뭐 6기가 8기가 정도로 계산한다면
8개월 계산한다면 80억 개의 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사람이 1000억 개 뉴런에 비해서 물론 이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PC는 뉴런이 아니니까요. 이게 바이트로 계산한다고 해도 1대1로 했을 때 80억 개의 뉴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1000억 개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 10몇 배 정도, 한 10몇 분의 1 정도의 메모리 용량이긴 하지만 거의 사람의 비견하는 그런 정도의 메모리가 요즘에 이제 PC의 램에서 처리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었고 이런 메모리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하니까 바둑 알파고 사람이 사고하는 계산하는 이런 정도의 용량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물론 이제 메모리하고 계산 속도도 같이 작용을 하지만 계산 속도도 옛날에는 CPU 한 개로 처리하다가 4개 또는 8개를 처리하다가 물론 단순 계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GPU로 1000개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이런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세돌이나 프로기사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그런 시대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 그냥 지금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된 뭐랄까 가장 그 펀더멘탈한 그 바탕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강승식 교수님을 처음 이렇게 뵙고 같이 연구를 하자고 했던 것은 강 교수님이 지금 이제 기계어 번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 교수님 워낙 아주 이제 공학 오리지널 공학자시니까 진짜 공학적인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올라오는 데서 옮겨가는 데서 김재식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이비공학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공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뭐 전기미 전자공학자가 아니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뇌과학을 전공하고 지금 그 전기미 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 자리가 여기 정말 엔지니어 하고 정말 그 철학가사에 딱 앉아 있는 박쥐 같은 역할을 하기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 교수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뭐 이 하드웨어의 무어의 법칙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엔지니어링적인 혁신이 정말 있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데이터 또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다 보니 뭐 알고리즘적으로 개선된 것도 몇 개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좀 모여서 퍼펙트 스톰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죠. 왜 하필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으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건 아니고 생각은 계속 있었죠. 안 됐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뭐 아이디어 자체 1950년도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처음 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계속 있고 영화는 우리가 다 만들어놨는데 현실은 정말 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낮은 수준이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드웨어의 정말 폭발적인 그 발전, 데이터, 그렇죠? 또 인터넷과 뭐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약간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의 임프루먼트가 생겨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뭐 딥러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보고 성능, 뭐 알파고를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약한 인공지능은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뭐 누구는 10년 후다, 누구는 50년 후다 얘기하지만 저는 약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기계가 보여주는 현상 또는 결과물이 대부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정도 능력은 지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받는
막연하게 제가 약한 인공지능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약한 인공지능은 뭐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언제 이것이 실천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논쟁이 있겠지만 약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는데 뭐 자연의 법칙을 어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은 당연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데가 이제 철학과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은 철학에는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뭐 인간보다 더 빠르다. 이것이 현실적인 뭐 도시 설계, 이동, 사회적인 문제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철학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행기가 인간보다 더 빠르다. 뭐 철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인공지능이란 주제를 가지고 철학자와 자담 나눌까면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재권 교수님의 또 이 철학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지능이라는 게 살짝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지능은 존재하겠죠. 우리가 지능이 있으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할 텐데, 그리고 뭐 아마 대부분 일반인 더하기 전문가들 모두 분명히 지능이라는 것은 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또 저는 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뇌가 없으면 지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뇌가 있으면 지능이 있음, 발달한 뇌가 있으면 지능이 높은, 뇌가 없으면 지능이 없음. 그러니까 이건 뭐 인과관계를 우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뇌는 특히 뇌과학자로서 두개골을 열고 아무리 뜯어봐도 다 물질이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엘렉트로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측정도 가능해요. 분명히 물질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100%.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과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뇌과학적으로 뭐 언젠가는 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언젠지 몇백 년 후가 되겠지만, 근데 뇌는 그게 다가 아니죠. 분명히 뇌라는 것 자체는 물질인데 뇌가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있는 파블릭한 현상,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관찰이 가능하고, 이것이 뭐 똑똑한 행동일 수도 있고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파블릭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뇌나 지능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또는 정체성을 만드는 정신이라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정신은 파블릭으로 관찰이 또 불가능하겠죠. 분명히. 근데 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과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뇌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정신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정신은 그냥 뭐 신경세포의 에피페노메논이다, 이머전 프로퍼티다, 사실은 같은 거다,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뇌과학에서 약간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공지능의 또 연구를 하면서. 그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게 아마 그 차머스의 뭐 하드 프로블렘의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 인공지능의 하드웨어가 계속 좋아져,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파블릭 공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기계는 지능이 있다라고 믿을 확률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어느 한순간은 아마 튜링 테스트를 저는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뭐 존 썰의 아주 그 재미있는 중국인 방 얘기같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만인이 관찰할 수 있는 파블릭 공간에서 표현된 지능인데, 그 인공지능 그냥 어마어마한 뭐 천년 후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사이언스 픽션 비례. 누가 보더라도 얘는 지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내면적인 세상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정신이란 세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실 좀비일까? 영화의 좀비가 또는 철학적인 좀비가 바로 그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내면적인 세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좀비는 불가능하죠. 그건 영화에 등장하니까.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은 좀비일 수 있고 한쪽으로는 겉에서 봤을 땐 멀쩡한 사람같이 다 행동하는 지능인데 안이 비어있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내면적인 세상에 우리 인간 같은 정말 이렇게 아주 리치한 또 하나의 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것이 관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인식의 해상도보다 항상 언어의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표현하는 순간 압축이 돼 버리잖아요. 자꾸만. 그게 이제 뭐 언어의 한계겠죠. 근데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 손발로 표현하는 것보다, 얼굴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내면적인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븐 호킹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표현을 거의 못해도 엄청난 내면적인 멘탈, 인지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일 텐데,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인공지능을 좀비 인공지능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인간하고 비슷한, 그 누구도 관찰할 수 없지만 그 기계만의 정체성, 또 유니크한 내면적인 세상이 있는지를 언젠가는 저희가 아마 판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그런 내면적인 세상이 있다 생각하면 새로운 존재죠. 그럼 우리가 끄면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철학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좀비라면 항상 도구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프랙티컬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철학계에서 이 문제를 어느 한순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저희랑 같이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그냥 막연한 사이언스 픽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 중요한 문제를 잘 열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좀비일까 인간일까 하는 문제는 벌써 철학계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 그렇죠. 문제, 에이전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제 또 담론의 새로운 양상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건 잠시 뒤에 이제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미네르브의 올빼미가 나타나서 상황을 좀 아니 이제 AI를 이제 어떤 그 설계를 하고 활용을 하시는 이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현재 기술의 어떤 발전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뇌는 사실은 그 지금 아직까지는 신비한 어떤 탐구 대상이고, 그 지금 컴퓨터나 발전된 컴퓨터나 AI는 뇌의 어떤 한 부분을 모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계산 가능하도록,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현해낸 지금 시대에서 그나마 제일 성숙하고 발전된 어떤 형태인데, 이제 그것이 뇌를 현재 다 대변할 수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뇌와 관련해서 생기는 이제 심신 문제와 인공지능 AI에서 관계되고 있는 지능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주제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좀 구분을 굉장히 그 좀 터프하게 구분을 좀 하면서 보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철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좀비일 것으로 좀비로 남을 거냐, 아니면 소위 저는 표현을 인공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인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거냐. 흔히 우리가 약인공지능과 또는 그 범용인공지능 또는 강인공지능으로 구분하는 이 경계 등등이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을 테지만, 철학자의 관점에서 그 경계는 저는 결국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의 지능이 하는 역할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지능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합한 적절한 대응을 할 거냐에 관한 그 어떤 추론 일련의 프로세스가 지능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 지능은 인풋과 아웃풋을 연계해주는 어떤 그 인과적 매개체,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잘 적절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이제 어떤 인도자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결국 그 인간도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의 어떤 접촉을 통한 정보, 수집, 지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 그 다음에 추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판단,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을 하고 또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일종의 인지 능력이 그 지능의 이름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약인공지능은 잘하고 있죠. 저희 그 알파고 분해서. 근데 이 현재의 어떤 AI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는 저는 아직 개념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기호는 어떤 그 기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기가 어렵고요. 어떤 부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떤 그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연산 규칙이라든가 또는 일부의 어떤 그 의미 해석 정도의 규칙의 바탕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호 자체가 어떤 다양하게 어떤 인공지능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인공지능 스스로에 의해서 마치 이제 인간이 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인간도 그런 처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어떤 그 자극 반응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것이 진화하면서 이 정체가 뭘까, 실체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세상을 범주화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범주를 설정한 후부터는 그걸 개념으로 일반화시키는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거에 바탕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적 사고 능력이 앞으로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그것과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한 AI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지금 관심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뇌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 그 물리적 기호를 인간이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개념화하는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분석이 된다면 철학 안에서도 뇌에서의 어떤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심신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떤 기폭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막연한 어떤 정신과 어떤 그 신체 간의 어떤 그 너무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논의보다는 중간에 몇 가지 어떤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좀 개념적 사고가 어떻게 뇌에서 가능한가. 이제 이게 드러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AI 쪽으로 와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이 구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너럴 AI가 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이제 저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적 사고는 뭐 당연히 지금 그 현재 인공지능은 뭐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사실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 사용하는 건 상당히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 패턴 인식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개념적 사고까지 가려면 말씀하신 아까 뭐 AGI라고 얘기하죠. 범용적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뭐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 하나로 데이터만 있다면 모든 걸, 다시 말해서 뭐 물리학 AI가 있다면 데이터만 막 집어넣어주면, 허블 텔레스코프에 데이터 집어넣어주면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건 또 역시 없을 것 같아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심신 문제, 마인 버디 문제에서 정말 갭이 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쪼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약한 인공지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한 인공지능, 뭐 인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당연히 보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공지능에서 많이 얘기한 뭐 그렇다면 뭐 뉴럴 코렐레이트, 뭐가 뇌 안에 무엇이 지능에 무엇하고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자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전까지의 트렌드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와서는 조금 포기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진짜 문제를 덮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문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쉬운 문제를 풀면 어려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앞에가 낭떠러지인데 한 발자국씩 가면 낭떠러지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뭐 크리스토프 컵 같은 분들은 그래서 생각을 해요. 한번 이 문제를 진짜 보자.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사실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범용적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엔지니어가 옆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장은 아니지만 뭐 철학적으로 계단킹 익스페리멘트를 하자면 상상을 해보자면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저는 표현이 되는 제3자가 관찰하는 관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기계가 언젠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론도 만들고 물리학이 수학적인 것도 하고 범용적인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이 녀석의 핵심은 완벽한 모방,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모방했을 때 이것이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오리지널은 여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토프 콕이 최근에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 정의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경험이다. 퀄리야. 그 순간의 경험. 근데 문제는 그건 또 본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별의별 걸 다 해봤죠. 사실은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다, 없는 거에 대한 일루전이다, 환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100번 얘기해봤자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다, 이것이 환상이다, 이거 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험으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을 아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슈로딩거가 얘기했었던 것 같이 물리학자 거꾸로 하죠. 차라리 바로 그 지점인데요. 물질보다 정신이 더 먼저 있다. 지금 김석 교수님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먼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미 차모스 이야기에서 그 하드 프로블럼과 이지 프로블럼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지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할 때는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철학자들이 항상 관심 갖는 게 소위 이제 하드 프로블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애티튜드가 어떻게 물질 세계를 침투해 들어가는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이건 정말 그 김식 교수 말씀처럼 낭떠러지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뇌과학이라는 엄청난 여기 이 부분을 일단 밀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까 김지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중원 교수님께서 검용 인공지능 또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저마다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수많은 방식 혹은 뭐 지능 폭발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각자가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 공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분류 방식들 요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문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문학자들은 개념을 통해서 사유를 하는데 그 개념 속에 이제 쭉 들어가 버리죠. 가령 인공지능 그러면은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뭘 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들여다볼 생각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뜻을 막 풀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일단은 이제 공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개념들을 분류해서 쓰는지 그거부터 먼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호중심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가 요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교수님 조금